어른이 되면서부터 우리는 아닌 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거절을 그 부탁을 다 안 듣는 건 아니죠. 내가 더 들어주고 싶은 부탁도 있어요. 이런 부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부탁도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상식적으로 좀 무례해. 왜 나한테?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그럴 때는 거절하는 게 맞죠. 그가 섭섭해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어떠냐면 새로운 걸 깨달아도 꼭 5년 전 자기를 탓한다? 나 그냥 야야. 네가 그때 5년 전에 했어야지. 미래에는 어때? 잘 모르니까 안 해. 근데 현재는 어때? 두려워서 안 해. 그럼 언제 하냐고. 5년 전 걔도 안 해. 지금 나도 안 해. 미래에도 안 해. 그러면 누가 하냐고요. 노동자 다이어리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뭐 은행 가기, 뭐 동사무소 가기, 뭐 하기. 아니 동사무소는 써도 안 가고 안 써도 가요. 회사를 갔다, 집에 왔다, 뭐 백화점 갔다, 이런 나의 동선을 체크하는 게 스케줄이 아니고요. 시간 내에 내가 해야 될 걸 해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자, 올 한 해를 어쨌든 정리하고 또 2024년으로 넘어가야 되니까요. 또 한 해 정리할 때 뭐 다양한 것들을 정리해야 되지만 제 생각에는 요즘에 저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 들거든요. 관계랑 그다음에 또 한 해 어떻게 좀 리뷰하고 돌아보고 해야 되나요? 이 돌아보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사람들한테 만약에 한 해를 돌아보세요. 그럼 어떻게 돌아보는지 아세요? 어떻게 돌아보지? 이렇게 돌아보나? 근데 돌아보는 게 사실은 엄청난 노력과 시간과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기 컨설팅 회사한테 우리 회사 지금 잘 나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 주세요. 그러면 10억 줘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맥켄지 컨설팅 이런 큰 맞아요. 회사. 엄청 비싸죠. 무지 비싸죠. 그것처럼 개인이 살아온 한 1년을 돌아보는 것도 사실 돈이 엄청 들고 노력이 드는 일입니다. 컨설팅처럼 돌아봐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쭉 한번 짜봐야 되거든요. 내 웰리스, 라이프 차원은 어떠한지, 그 다음에 일의 차원은 어떠한지, 이렇게 세션을 좀 나눌 필요가 있는데, 인간관계는 어떠한지, 다 나눠서 이제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볼 때 취해야 될 태도가 있는데요. 뭐냐면, 그냥 기분으로 하면 안 돼요. 12월 달이 되면 다들 약간 빈털털이 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1년 내내 열심히 살아서 에너지를 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12월이 됐을 때 막 돈이 풍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제 12월이 되면 이제 돈도 다 떨어진 것 같고 에너지도 떨어진 것 같고 뒤돌아봤더니 열심히 벌었는데 내 돈 다 어디 갔어. 여행을 제대로 간 것도 아니고 뭐 제대로 된 물건을 산 것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돌아다 보면 뭔가 씁쓸하잖아요. 그래서 씁쓸한 어느 날 그 기분으로 한 해를 리뷰하면 뭐하고 살았나.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래서 너무 비관적으로도 리뷰하면 안 되고요. 또 어떤 경우는 또 이렇게 리뷰하는 경우도 있죠. 너무 초긍정. 잘했어. 잘해냈고 넌 잘할 거야. 뭘 잘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이게 무슨 주문하듯이 잘할 거야 이렇게 퉁쳐서 끝낼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초긍정도 안 되고 초비관도 안 되고 좀 정확히 잘 들여다보면서 할 필요가 있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들여다볼 재료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도요. 기록해놓은 게 없으면 못 들여다봅니다. 다 잊어버려서. 개인도요. 써놓은 게 없으면 못 들여다봅니다. 5월달이 6월 같고 6월이 7월 같지 그 달에 뭘 했는지 잘 모르죠. 모르죠. 다 잊어버렸잖아요. 진짜 모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얘기할 거 아까 말씀하신 인간관계는 어렴풋하지만 마음에 남아있어요. 훨씬 더 다른 것보다도. 그래서 특히 또 이제 인간관계 같은 거는 우리가 막 이렇게 뭐 돈 모은 거라든지 뭐 성과처럼 이렇게 어디에다 써놓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마음의 찌꺼기죠. 이걸 계속 안고 가면 이제 자기가 굉장히 괴롭잖아요. 특히 요즘에 같은 때는 인간관계의 병이 오래돼서 우울증으로 가는 사람들. 있죠.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한 해를 넘기면서 불편하지만 데리고 가야 되는 사람이 있고 불편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서 반드시 두고 가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2023년에 두고 가야 될 사람, 2024년으로 데리고 가야 될 사람. 2023년에 놓아드릴 사람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혹시 그걸 가르는 기준은 있어야죠. 뭘로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나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 나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나봤어요? 저 진짜 많은 사람 만나봤잖아요. 그래, 직업이 그래. 사람 만나는 거니까 딱 두 가지 제 김 작가의 인간관계 법칙. 첫 번째, 세상에 나쁜 놈은 있다. 많진 않지만 어쨌든 소수 있다. 두 번째, 아무리 좋은 사람도 상대에 따라서 나한테는 나쁜 사람일 수 있고. 그럼 세상에는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자체가 잘못됐건 나한테 나쁘건 어쨌든 나한테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든 사람에게 다 친절해야 되고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나한테 전혀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 내가 봤을 때 나한테 되게 해를 입히는 사람 만나면 만날수록 기분이 나쁘고 나를 너무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세상에 좋은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을 괴로운데 참고 만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내가 그를 떠나보내거나 두고 갈 수 있거나 안 볼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안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의외로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끊어낼 때 용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뭐냐면 나쁜 사람을 끊어내다가 내가 더 나쁜 사람이 될까봐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그가 봤을 때 나한테 섭섭해하거나 나한테 나쁘다고 말할까봐 엄청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아무 짓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안 좋은 사람이 있어. 직원들한테도 막 못되게 하고 나한테는 되게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우리 직원들한테는 엄청 못되게 하는 거예요. 영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실제 사건인가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점점 연락을 끊어야 되겠어 내가. 그래서 이제 아무리 정중해도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나쁘죠. 잠깐 가는 길인데 들려도 될까요? 라고 했어. 혹은 뭐 잠깐 뵈도 될까요? 했어. 근데 제가 죄송합니다. 내가 바쁘다 했어. 또 연락이 왔어. 또 죄송합니다. 연락이 오셨고. 바쁘다 했어. 세 번째 했을 때는 느낌이 오잖아요. 말투에서 내가 세 번 안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나를 욕하고 떠나게겠구나. 자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나를 욕하게 둘래요? 아니면 끝까지 욕을 안 먹는 선택을 할래요? 저는 점차 횟수를 줄입니다. 예를 들면 원래는 한 달에 한 번씩 보는 사이였으면 3달에 한 번, 6달에 한 번 그러다 이제 천천히 떠나는 이 사람이 나를 조금씩 멀리 했구나라는 느낌을 살짝은 받게끔. 학 끊으면 날 욕할 때니까. 그래. 그거 왜 욕하는 걸 겁내요? 소문날까봐? 소문보다는 살면서 욕 먹고 싶진 않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욕을 안 먹으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거를 감수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진짜 중요하거든요. 욕 먹을래, 감수할래인데 그 감수하는 그 기나긴 과정이 간단치 않습니다. 더 많은 오해를 낳을 수 있죠. 어머 뭐 이렇게 나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많은 거 내가 도움도 드리고 이렇게 좋은 조언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좋다고 하더니 왜 이러느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남녀 관계에서도 이런 게 벌어집니다. 남녀는 어떤 거예요? 나 너 싫어라고 분명히 말할 만한 행동을 했어요. 저 사람이. 무례한 행동을 했건 남녀 관계에서도 나한테 뭐 무례한 걸 요구를 했건 남자가 여자한테 그럼 여자가 너 이래서 난 싫어. 그러면은 왜? 라고 발끈하겠죠. 뭐가 싫으냐. 그래도 왜 싫은지를 분명하게 말했어요. 그러면 욕하고 떠나요. 끝이죠. 근데 그 얘기를 끝까지 안 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고 뭐가 기분 나쁜지를 끝까지 얘기 안 하고 아니 그냥 내가 딴 일이 있어서 내가 바빠서 그럼 어떻게 되는지 내가 뒤집어 쓰죠. 너 왜 나 피해? 너 왜 분명히 얘기 안 하고 나한테 그렇게 질질 시간 끌면서 날 피해? 나를 갖고 노는 거야? 그럼 어때요? 내가 다 뒤집어 쓰게 되죠. 자 봐요. 나쁘다고 할래? 내가 뒤집어 쓰고 끝낼래. 게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할 땐 분명히 말해야 된다. 정말 그러니까 분명히 말하면 어떤 대가가 온다고요? 나한테 욕한다고요. 근데 왜 욕을 안 먹으려고 그러냐고요. 욕을 먹을 때는 욕을 먹어도 돼요. 그리고 뭐냐면 정당한 욕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 욕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가짜예요. 내가 욕 먹을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가짜 욕이야. 그러니까 100번 하라 그래. 그러지 않으면 떠날 수 없습니다. 계속 그 근처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좋은 사람으로 욕 안 먹고 헤어지는 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죠. 근데 그걸 하다가 결국은 오해가 되면서 내가 뒤집어 쓰는 일이 더 생긴다. 그래서 이제 왜 우리 흔히 옛날에 되게 정말 많이 읽으셨던 미움받을 용기라는 게 그 그 말이 미움이지 미움은 욕하잖아요. 그 욕먹을 용기예요, 사실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 이걸 마음속으로 딱 가져야 돼. 이 욕은 진짜가 아니다. 이 미움은 진짜가 아니다. 그가 지어낸 미움이고 지어낸 욕이므로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즉시 소멸된다. 내가 안 가져오면 소멸이죠. 그 사람이 욕을 나한테 한 거잖아요. 물론 옆 사람이 좀 몇 명 들을 수는 있어. 그리고 지가 들으라고 여기저기 떠들고 다닐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한테 욕한 거 아니면 그렇게 오래 기억 안 해요. 왜냐면 딴 사람 욕도 또 들어줘야 돼갖고 바빠. 남 얘기 관심 없으니까. 사람들은요 남의 일에 귀가 더럽게 바빠요. 아시죠? 뭐 인터넷에서 뉴스 나오는 연예인 거에도 막 귀 쏠리고 입 쏠리고 눈 쏠리고 해줘야지. 볼 게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이제 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딱 했어. 그러면 내가 이 욕이 힘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 그 욕을 가져와야 돼. 너 나 욕했어? 야, 그래, 나 욕했어. 어쩔래? 그리고 이 욕이라는 것과 내 감정이 싸우잖아요. 그럼 얘가 힘을 엄청 받을 거 아니에요. 힘이 세지면 어때요? 내가 갖고 있기 부담스러워서 반드시 그한테 던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왜 전화했는지 아시죠가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이제 거기서 둘 다 못 벗어나는 거고, 그리고 결국은 그 인간관계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되죠. 그 인간관계에서 나오려고 했는데 못 빠져나오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어. 자, 이 욕은 뭐라 그랬어? 진짜야, 가짜야? 가짜야. 이게 존재하지 않아. 왜? 내가 보지 않았으므로. 내가 가져오지 않았으므로. 그래서 얘는 자연 소멸. 인간관계는요, 그렇게 소멸시키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해 주신 게 불편하지만 2024년에도 또 데리고 가야 돼. 이 좋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예를 들면 직장 관계라든가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계속 가는 거잖아요. 직장 상사가 아나무인이라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예를 들면 뭐 갑자기 직장 외에서도 뭐 고객사 관계에서 선을 넘는 무례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 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그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나무인인 사람은 그 사람 성품이고 기질입니다. 가만 보면. 그렇죠. 매사 그러는 사람 있어요. 말투 이상하고 맞아. 무례하게 막 요구하고 늘 한마디 하다 안다면 사장나와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어. 네가 뭔데 막 이런 식으로 참 요즘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아나무인인 사람은 근데 우리 회사와 만약에 거래처야 데리고 가야 돼.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되게 깔끔하고 행복하게 버는 돈이 있냐면요. 마음의 고비를 10고비 넘으면서 버는 돈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돈 저런 돈 깔끔한 돈만 벌려고 그러면요. 굶어요. 세상에 종류의 인간이 너무너무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걸어갈 때 나 혼자 걷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회와 아주 막 다 엉켜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왜 인간이 키우는데 되게 오래 걸리죠. 강아지는 뭐 몇 개월이면 지가 밥 먹잖아요. 인간은 지 손으로 밥 먹는데도 한 10년 걸리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나가서 먹고 사는 데는 얼마나 걸려요? 동물의 세계는 나가서 먹고 20년 사는 걸리죠. 그렇지. 30년 걸리지. 무슨 20년 만에 먹고 살아. 대학교도 졸업해야 되니까. 아유, 거의 30년 걸려요. 자,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보통 동물들은 그냥 먹고만 살면 되는데 가서 막 싸워서 이기고 잡아먹으면 되잖아. 근데 인간은 인격이라서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인격이라서 인격체가 돼서 수만 명의 인격 속으로 들어가서 그 인격들을 설득하고 거래해야 먹고 살 수 있어서 그게 30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럼 수많은 인격체들이 있어요. 그죠? 사람 하나하나 다 달라요. 또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생긴 것도 다르고 각자 가지고 있는 이 기질, 성품, 인격 다 다른 사람을 우리가 상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다양한 아나무인인 사람, 뭐 그 답답한 사람, 아나무인인 사람도 속 터지지만 답답한 사람도 맑게 못 알아듣는 사람도 속 터지고 고집 센 사람 뭐 별 사람이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나가보면은 이 사람들과 이제 살면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라는 인격이 먹고 살기 위해서 걸어가려면 뒤에 이렇게 리어카 같은 거 있잖아요. 리어카. 내가 끌고 가야 될 인간관계 리어카에는 나와 다른 종류의 사람이 수십 명 타고 있습니다. 가족도 나와 달라요. 친구도 한 몇 명 태워야 되죠. 리어카에. 그죠? 이렇게 끌고 가는 거야, 내가. 좀 무거워도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난 다 싫어. 싹 싫어갖고 리어카에 다 내려. 그러면 엄청 가볍겠지만 혼자 가실 겁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무게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왜 정말 이렇게 인간관계를 복잡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도 무지 많고 막. 맞아. 이런 사람들은 자기 리어카에 한 1000명 태우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그 1000명으로부터 받는 게 있는 만큼 그만큼의 똑같은 무게도 있죠.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있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되게 단촐하게 갑니다. 친구, 고등학교 친구 딱 2명. 뭐 이런 식으로 단촐하게 가면 이게 좀 가벼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엔 되게 다양한 사람이 타고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깔끔하고 싶어서 한 명 한 명 처리를 한다. 얘는 고집세서 싫고 얘는 아나무인에서 싫고 그럼 다 내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얘는 고집세지만 이런 점이 나한테 도움이 되고 얘는 아나무인이지만 그래도 나한테 일을 주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이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인데도 내가 리어카에 태워두고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럼 그 이유가 내 생존에 보탬이 되는 이유일 거 아니에요? 그럼 태우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거워도 어느 정도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힘도 그것도 어른됨이다. 그럼 한마디로 생존에 어쨌든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 어느 정도 가는 것도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선을 넘는 무례한 경우는 어떤 내가 커뮤니케이션은 해야 될 거잖아요. 선을 넘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는 이제 이 어떤 나름대로의 그 자기 선을 갖고 있어야 선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우리 회사 직원 중에서 다른 직원이 자기 선을 넘었다고 늘 얘기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난 그래서 야, 네 선은 왜 이렇게 얕으니?
야, 웬만한 사람 다 넘어오겠다. 안 봐주더라고. 어. 사람을 그렇게 봐주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이 이 정도 되면 다 이 밑으로 지나가요. 여길 넘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걔는 자기 선을 너무 밑에다 놓은 거 다 걸려 넘어지게 해놨어. 그래서 조금만 자기한테 이렇게 약간 싫은 소리 하거나 실수하면 다 선을 넘었다는 거야. 그것도 뭐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지. 당연히 아니지. 네. 직장 생활 못하죠. 피곤하죠, 그러면. 못하지, 사람들이 못하지. 뭐 어떤 말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조심스럽게. 그래서 왜 우리가 그 친구가 생각나니까 갑자기 웃겨서 그런 거예요. 어. 어쩜 이렇게 너는 선이 낮아. 좀 높여. 너 다 걸려 넘어지겠다 내가 했는데. 그래서 우선은 선을 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라고 여쭈었을 때 그 선 자체가 내가 정당한지 보셔야 됩니다. 좀 자기 객관적으로 선이.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상식 정도의 선인지 아니면 너무 낮은 게 근데 아닌지. 문제는 다 자기가 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그래서 인간관계가 다 각자의 선과 각자의 상식을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자 대면 해봤자 결판 안 나는 거 아시죠? 다 각자의 선과 각자의 상식이 각자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거거든요. 결국은 이걸 뭘로 봐야 되냐면 자기 고통지수로 보는 수밖에 없어요. 아, 너는 왜 이렇게 선이 낮냐라고 했던 그 친구도 문제는 내가 그 친구의 아픔을 알거든요. 걔는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본인이 힘드니까 선을 넘었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고통 지수에 비춰봤을 때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라고 한다면 그가 떠나든지 내가 떠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뭐가 더 중요한지 봐야 되거든요. 내가 돈 벌고 먹고 사는 게 이 직장이 나한테 훨씬 더 중요하냐. 그러니까 어떤 커뮤니티일 수 있고 직장일 수 있고 어쨌든 어떤 공동체일 거 아니에요. 그 공동체가 나한테 훨씬 더 중요한가? 아니면 나의 정신적 생존이 더 중요한가? 그걸 보고 가늠해서 내가 떠나던 해야 되는 거죠. 대부분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를 떠나게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게 동원돼야 되고 내가 떠나려면 나만 떠나면 되고 그 사람을 떠나게 하려면은 뭐 법적 조치서부터 사람은 함부로 못 떠나게 합니다. 조치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조치는 엄청 어려운 거겠죠. 물론 자기가 떠나는 것도 어려운 거긴 하지만 그게 뭐 남을 떠나게 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거겠죠. 이게 고통을 보고 그거는 의사결정을 해야 돼. 진짜 이런 질문 무지 많이 들어오거든요. 직장에서 이렇게 막 나를 너무너무 선을 넘고 너무너무 무례하고 나한테 되게 못되게 구는 사람이 있다. 이게 막 정신적으로 너무나 고통을 받는다. 근데 막 그 사람 때문에 실제로 막 치료를 받을 정도고 장기적으로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내 생존이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또 뭐 그 직장을 꼭 떠났다고 못 먹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더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인간관계도 위기 속에 기회가 있어요. 그를 떠난 바람에 다른 데 가서 더 좋은 사람들 만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위기 속의 기회를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을 바꿀 수 없고 하기 때문에 내가 떠나야 되는 부분이 사실 현실적으로 맞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 고통 지수 그 선이 좀 너무 낮은 건 아닌지. 그래서 저는 항상 약간 어떤 뭐 남녀든 지인들 문제가 생기면 이걸 좀 여러 명한테 우리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게 너의 기준과 내 기준이 다른 건데 그래도 내가 생각했을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 우리 둘의 그 각자 입장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선에서 어느 쪽이 더 낮았고 높은지를 좀 보고 같이 이 사건을 보는 게 난 좀 좋은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건 좀 올바른 접근일까요? 네. 모든 사람은 다 다르지만 종류별로 분류는 조금 됩니다. 나랑 일할 때 되게 잘 맞는 사람이 있어요. 쿵짝이. 있죠. 근데 나랑 일할 때 정말 나쁜 사람은 아닌데 성품상 매사 부딪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같이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왜 잘 맞는 사람 많은데 굳이 거기 가서. 그러니까 세상이 나중에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뭐 가스라이팅을 당하건 나는 이 직장밖에 없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옴싹달싹도 못하고 떠나지도 못하고 오도가도 못하는 정신 상태가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왠지 아세요? 자존감이 완전 바닥이면 결정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겪을 때 초기 때 빨리 결정하셔야 돼요. 자신감을 갖고 여기 말고 좋은 직장 많아. 이 사람 말고도 다른 나랑 일할 수 있는 좋은 사람 많아.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나 많은 직원들을 받겠어요 그동안. 정말 많이 봤는데 그렇게 안 맞는 거예요. 얘네 둘이 붙여놓으면 맨날 싸우고. DNA적으로 안 맞나 봐요. 진짜 그런 사람 맞아요. 있는 것 같아 저는. 근데 내가 봤을 때 그 두 사람은 둘 다 자기 분야에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둘만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뛰어났을 때 너무 잘해요. 만나지 말라고 그럼. 좋은 사람들 많아요 일할 사람. 자, 인간관계에서 또 중요한 거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뭔가 무리한 부탁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예전보다는 돈을 좀 벌다 보니까 이제 주변 예전 지인들은 그런 분들이 이제 뭐 돈을 빌려달라거나 부탁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미움받는 것이 두려워서 무리한 부탁 들어주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저도 뭐 빌려달라 했을 때 돈이 아예 없진 않으니까 근데 뭔가 빌려주는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하면서 부탁을 들어줄까 말까 고민도 하는데 단호하고 우아한 거절은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단호하고 우아한 거절은 없습니다. 없나요?
거절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가 되게 단호하고 우아했어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세상에 우아한 거절이 어디 있어요. 네. 다 내가 부탁했는데 안 들어주면 다 섭섭한 거지. 이 세상에는 우아한 거절 없습니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속상하거나 섭섭한 거절만 있을 뿐이에요. 그 사람이 섭섭해하는 걸 건네면 안 되는 거죠. 안 섭섭하게 하면서 거절하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냥 말로는 그래 알았어 이해는 해. 근데 끊고 나서 섭섭하죠. 뭐냐면 이 세상에서 그 거절을 할 때 모두를 만족시키는 거절이 없는 거예요. 모두를 만족시키는 인간관계도 되게 힘든 거고요. 어른이 되면서부터 우리는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거절을 그 부탁을 다 안 듣는 건 아니죠. 어떤 그렇죠. 부탁은 내가 더 들어주고 싶은 부탁도 있어요. 이런 부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부탁도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상식적으로 좀 무례해. 왜 나한테?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뭐 그럴 때는 거절하는 게 맞죠. 그가 섭섭해도. 왜냐하면 무리한 부탁을 하는 사람은 무리하다고 생각하고 했을까요? 그냥 했을까요? 자기 상황이 급하니까 무리하지만 그냥 했겠죠. 알지 않을까요, 마음속으로는? 급한 게 더 컸어요? 무리한 게 더 컸어요? 급한 게 더 크니까 부탁을 한 그렇죠. 거죠. 늘 급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좀 성향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 내 마음에서 또 울림이 있을 때가 있어요. 무리한 거는 알고 급한 것도 알겠고 다 알겠는데 근데 도와주고 싶을 때가 내 있죠. 마음에 그럼요. 그럴 때는 해도 되는 거죠. 무조건 뭐 이게 무슨 공식처럼 뭐 이러면 안 돼. 막 이런 게 그럼 아니고. 실전 팁으로 예를 들면 제가 원장님이랑 좀 친한 이제 동생인 거죠. 한 10년 근데 됐어요. 이게 물어볼게요. 왜 누가 돈 꺼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있었죠. 몇 달 한 번씩 있습니다. 있구나. 그때마다 이제 그럴 때 대답을 고민이 되죠.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찐 고수님이신 대표님한테 저도 제가 고수 아니에요. 딱 여쭤봤어요. 제가 넘버 10 뭐 30위 안에 드는 동생이 누나 하면서 언니 하면서 나 돈 1,000만 원 빌려달라고 해요. 어떻게 거절을 하세요? 돈이 없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일 좋은 건 잊어버릴 수 있는 돈으로 줄여서 주고 힘내라.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 돈을 못 빌려준다. 원래 좋은 친구인데 그 돈으로 인연이 그 돈으로 이어져서 속상한 게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왜 안 주나 이러지 말고 예를 들어 근데 내가 3,400은 내가 잊어버릴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주고 잊어버려야 되는 거지. 안 올 거다 생각하고 그리고 힘내라 그러고 말아야 되는 거죠.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누구나 많이 겪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인간관계에서는 마지막으로 가족 간에는요. 가족은 사실은 뭐 화목하면 아무 문제 없지만 어쨌든 불편하고 화목하지 않은 관계들도 있잖아요. 근데 끊어낼래야 사실 끊어내기 쉽지 않은 관계고 해를 같이 넘어가는데 그런 가족 간의 갈등에 있는 관계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야 그래도 가족인데 함께 너 노력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여러 가지 갈등도 있어 봤지만 가족이라도 조금씩 멀어질 수 있는 횟수든 거리든 그게 더 행복하다면 좀 멀어져서 가끔 보는 것도 행복한 가정일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참 그게 어려운데요. 네. 저는 정말 나를 죽일 것 같은 악마적 고통이 있는 가족이 아니라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진짜 해야 된다고. 근데 그 노력을 진심으로 매일매일 1년 이상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내 형이랑 혹은 내 언니랑 되게 멀어졌어. 근데 다시 언니랑 잘 지내고 싶은 거야. 속상하잖아요. 뭐 어느 날 갑자기 되게 내가 이렇게 한 배 속에서 난 우리 언니랑도 이렇게 지내고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잘 써서 매일매일 언니에게 일주일에 매일은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언니에게 좋은 문자도 좀 보내고 한 달에 한두 번 만나서 차도 좀 마시고 이 뭔가 새로운 이벤트를 만들고 가까이 지내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고 나서 그런 결정을 해야 돼요. 대부분 그런 결정 안 합니다. 그런 노력 안 한다고요. 그냥 되는 대로 두는 거예요. 옛날에 뭐 수석날 엄청 나 섭섭하게 했어. 갖고 있어. 지가 전화해야지. 이러고 나서 1년간 후에 뭐가 잘 되길 바래요. 가족 간의 노력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면서도 우리가 문제가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가족은 그렇게 쉽게 결정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보통은 다른 인간관계는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가족이라는 인간관계는 내가 다시 만들 수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형제 자매 나이가 들수록 사실은 형제 자매의 우애가 60 이후에는 엄청 중요합니다. 60 이후에 되게 중요해요. 엄청 왜냐하면 20, 30대는 친구가 있어요. 내 일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60 이후에는 다시 되게 자연인으로 돌아와요. 은퇴를 하니까 자연인처럼 와요. 네. 다시 그냥 그 옛날에 어렸을 때 언니 동생처럼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가 되면 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죽을 때가 가까워올수록 이 형제자매의 관계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것이 막 뿌리예요, 뿌리. 그래서 60, 70 이후로 다시 화해하는 거예요. 30, 40대 엄청 싸우고 살다가 다시 화해하는 이유가 자기의 뿌리예요. 그게 이제 마음의 뿌리거든요. 거기가 흔들리면 다른 게 다 들썩들썩 흔들리거든요. 다시 하려고 그러죠. 자, 또 대표님 이번에 김미경의 마흔서 이번에 학장파 좀 출간하셨던데 요 책을 가지고 또 사실 저희가 이제 42살 넘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어쨌든 마흔에 워낙 관심이 많아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성공한 사람 대표님 뭐 너무 많이 보셨을 거잖아요. 평범한 사람이 비범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 보세요? 평범한 사람이 비범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반복과 차이죠. 반복과 차이예요. 대표적으로 지금 네네. 우리 김 작가님이 반복과 차이의 대가잖아요. 계속 인터뷰. 그렇죠. 차이는요? 차이 났잖아요. 그래서. 반복하다 보면 차이가 발생한다는 건가요? 그럼요. 반복하다 보면은 반복과 반복 사이의 차이. 내가 뭔가 이걸 하고 싶어서 했어. 원래 이렇게 멘토들로부터 배움을 가지시는 걸 되게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고 그래서 우리 옛날에 10몇 년 전에 저랑 처음 만난 거예요. 그때만 해도 되게 애기였어요. 맞아요. 그죠? 애기인데 30살이었습니다. 30살이지, 애기지. 완전 애기였어요, 30살.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사실은 그 오프라인 형태냐, 온라인 형태냐만 다를 뿐, 그걸 계속 해오신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터뷰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깨달음을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반복과 반복 사이가 계속 반복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반복과 반복 사이에 약간의 어떤 갭과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메꾸기 위해서 다른 공부를 또 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반복하면서 계속 차이를 만들어냈고 지금 현재 그 차이의 결과를 갖고 계시잖아요. 평범한 사람이 비범해지는 건 반복과 차이인데 그게 되게 어렵습니다. 일단 반복하기 어렵고요. 왜 어려울까요, 반복이? 아니, 저도 뭐 안 가끔씩 어려우세요? 자기 개발 저한테 뭐 물어보면 어떤 걸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면 뭐 그분 청중이 그거 말고 뭔가 특별한 좀 더 하길래. 그래서 제가 진짜 이렇게 뭔가 잘 자기만의 성취를 이뤄낸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보잖아요. 뭐 비법 이런 거 우리 되게 알고 싶잖아. 그렇죠. 그러면 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대요. 환장하겠어. 뭐 특별한 비법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대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다는 게 뭐예요? 반복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 저도 30년간 반복했죠. 강의 30년. 거의 하루도 강의 안 한 날이 없이. 계속 반복 속에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반복하면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잘 안 무너집니다. 반복이 단단해서 잘 안 무너져요. 1, 2, 3, 4 이렇게 성큼성큼 온 게 아니고 1.1, 1.2, 1.3, 1.4 이렇게 왔거든. 그렇게 반복했거든. 그래서 되게 단단해. 잘 안 무너지죠. 그럼 반복과 차이가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외에도 대표님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자기개발 강사로서 제일 유명하신 분이니까 또 다른 30년 노하우 자기개발 방법 또 한 가지 정도 더 있다면 뭐 있을까요? 되게 알고 싶죠. 없는 것 같은데. 있다. 반복을 용이하게 하는 루틴을 가지고 있죠. 제가 뭘 하냐면 저는 다이어리를 씁니다. 다이어리를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대충 데리고 살고 싶지 않아요. 나에 대해서 진도만 빼고 싶지 않아요. 꼭 리뷰하고 싶어요. 오늘 하루를 살았잖아요. 그럼 내가 오늘 하루를 잘 살았는지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툴이 있어야 돼요. 그 세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시간, 공간,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시간은 일단 저는 이제 5시에서 6시 사이에 꼭 일어나거든요. 나와 같이 지내야 되니까요. 몇 시에 주무시는데요? 되게 일찍 자요. 11시 전에 자요. 5시에서 6시 사이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되게 좋아하는 시간대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내가 좋아하는 행위들을 하죠. 책을 읽건 또 어제 하루를 리뷰를 하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때 비잉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비잉이 뭐냐면 내 존재와 대화하는 거죠. 내가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난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년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나는 나이 60에 어떤 차원의 삶을 살고 싶지? 난 여기가 좋아? 나의 넥스트 차원은 뭐가 돼야 돼? 뭐 이런 생각들 있죠. 많은 생각. 내 지금 가정은 편안한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속도를 늦추는 게 맞지 않아? 내 인생 밸런스 맞아? 이런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대부분 이런 거를 내가 생각하는 걸 누구든지 하거든요. 그 생각하고 끝나는 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걱정, 금심, 염려. 계속하죠. 같은 걱정, 걸. 금심, 염려만 하고 끝내는 거예요. 맞아. 같은 고민을 늘 그렇지. 하지. 그게 아니야. 다음날 또 하고. 만약에 내년에 또 하고.
내가 빙에서 빙이라고 그래요. 존재와의 대화. 저는 이거를 BOD 시간이라고 부르거든요. BOD요? Being, Organizing, Doing이에요. BOD. 제가 다이어리 30년을 쓰면서 내가 30년간 다이어리 쓰면서 뭘 했지 생각해서 내가 얼마 전에 내 다이어리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너무 웃긴 게 내가 다이어리에 쓴 대로의 사람이 됐어요. 내가 나를 예언하듯이. 그래서 원래 그거 아세요? 내가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이, 어떻게 인생이 풀릴지 알려면 어디 가서 그 점쟁이한테 물어볼 필요 없고 5년 전 다이어리 보면 거기 써 있다고 그래요. 그 뭐냐면 5년 전 다이어리에 내가 결심한 걸 내가 계속 해왔으면 올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옛날 다이어리를 보면 진짜 내 깜짝 소름. 대박. 어디서 내가 쓴 대로 됐네? 그런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다이어리를 보면서 봤더니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가장 절실하고 힘들 때 그 다이어리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날의 생각과 느낌을. 그러니까 그때가 가장 진실의 시간인 거지. 그리고 그걸 갖다 쓰기만 하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염려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걸 오거나이징을 했잖아요. 오거나이징이 뭐냐면 다이어리에다가 펼쳐놓고 내가 시간대별로 작업지 시설을 쓰는 거예요. 이때 뭐 해라, 이거 뭐 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 해봐요. 만약에 제가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7년, 6년 전에 60 이후에 뭐 하고 살고 싶을까? 그 60 이후에도 내가 계속 이렇게 강의를 해. 근데 30년을 한 이후일 테니 그때 조금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 그럼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싶으면 장소를 바꾸는 게 어때? 그러면 외국으로 가야겠다. 근데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영어를 해도 되나? 나 하와이밖에 못하는데 어떡하지? 뭐 어차피 영어는 뭐 언어인데 뭐 그게 무슨 공부야. 그냥 아무 때나 하면 되지, 필요하면. 오케이, 할래? 나의 존재와 내가 둘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걸 되게 골똘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면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꿈이 꿈으로 끝나잖아요. 생각만 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걸 오거나이징을 하죠. 오거나이징은 어디 해야 돼요? 하루 스케줄 안에 배치해요. 자, 그러면 영어는 내 인생의 뭐예요? 빅 퀘스천이죠. 빅 퀘스천. 빅 퀘스천 됐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 그게 뭐가 됐어요? 내 인생을 바꾼 미라클 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미라클 리스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루 스케줄 안에 반드시 미라클 리스트가 있어야 돼. 없으면 안 이루어지고 그쵸. 있으면 이루어져. 그러면 이제 새벽마다 일어나서 영어 공부를 하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50대에 시작한 영어로 내가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이 미라클 리스트가 미라클한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게 빅 퀘스천이에요. 그래서 being, organizing, doing. 근데 이제 요번에 제가 마흔 수업 책을 이제 2월 달에 썼잖아요. 2월 달에 쓰면서 이번에 확장판을 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댓글, 이 책에 대한 후기 많이 올라오잖아요. 네, 후기 올라오죠. 너무 속상했어, 후기 보고. 이 책을 내가 5년 전에 읽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5년 전 자기한테 또 핑계를 대는 거예요. 왜냐? 지금은 45이라 늙었대. 40살에 읽었었으면 좋았대.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 사람들이 어떠냐면, 새로운 걸 깨달아도 꼭 5년 전 자기를 탓한다? 나 그냥, 야. 그거 네가 그때 5년 전에 했어야지. 이러거나, 아니면, 미래에는 어때? 잘 모르니까 안 해. 근데 현재는 어때? 두려워서 안 해. 그럼 언제 하냐고. 5년 전 걔도 안 해. 지금 나도 안 해. 미래에도 안 해. 그러면 누가 하냐고요. 그래서 되는 거죠, 뭐. 제가 이제 이거 마흔들에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실행을 할 수 있는 힘을 주고 그 방법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실행하는 방법으로는 BOD를 어떻게 실행하는지에 대해서 이 책에서 한 챕터를 더 썼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8꼭지를 더 썼으니까 한 80페이지를 썼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중요하게 제가 마흔들에게 해주고 싶은 내년에 반드시 바꿔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거 아세요? 한국이 매년 중위 나이를 발표하는 거 알아요? 중위 나이요? 중위 나이가 중위 뭐냐면 소득은 들어봤어도. 중간에 위치한 나이. 그러니까 금방 태어난 사람부터 그 내일 돌아가실 분까지 쭉 줄 세워놓고 중간에 인구 분포도에서 중간에 위치한 나이를 발표해요, 매년. 되게 재미있는 게 30년 전에 1994년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한국인 중위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28.8세. 되게 젊었죠. 평균 수명이 엄청 짧았다는 얘기고. 그렇지. 그래서 30년 전에 우리가 장례식장 가서 누가 70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잘 살다 갔다 그랬어요. 요새 장례식장 갔는데 누가 70에 돌아가셨어. 말도 안 되지. 저 얼마 전에 62세 돌아가신 분 갔거든요. 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 병이고 뭐 그냥 교통사고 뭐 이런지 않으면 갈 수가 없고. 그렇죠. 요즘에 워낙 70도 너무 빠르고 요새는 80에 돌아가셨어도 안타까워하고요. 그렇죠. 거의 90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한국인 중위 나이가 그때만 해도 28.8세 거의 29세였어요. 반올림 하면.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23, 4, 5세 다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벌써 29이면은 중간에 위치한 나이고 그래서 그때 30 즈음에 노래 부르면서 소주 먹고 운 거예요.
청춘 다 지나가서. 근데 요즘에 30살 먹은 애가 소주 먹고 청춘 지나갔다고 울면 뒤통수 맞겠죠. 30이면 애죠 이제. 애지. 달라졌죠.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100살을 살아가는 수명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다 우리는 에이밍을 거의 110으로 해야 될 거예요. 지금 그럼 중위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궁금하죠? 지금이 한 2023년 제 생각에는 이 책의 나이대랑 비슷할 것 같긴 한데. 45.6세.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45.6세라는 건 옛날 30년과 비교했을 때 몇 살이 나이 차이가 나요? 17살. 그러니까 17살이 뒤로 밀려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책 표지에서 내 나이에서 17살을 빼라라고 예. 카피가 있으신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 17년이 차이가 났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한국인 주인 나이가 30년 전에는 29세였어. 근데 지금은 몇 살이라고요? 46세야 지금? 그랬다는 건 무슨 뜻이야? 46세가 옛날 29처럼 살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한번 봐봐요. 지금 제가 이제 60이잖아요. 올해가 60이란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러면 요새 제일 바보가 뭔지 아세요? 60인데 60처럼 사는 사람이요. 무슨 뜻이냐면 제가 60이 됐잖아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늙어요? 그러니까요. 무슨 뜻이냐면 제가 특별히 안 늙었다는 게 아니라 전 세대가 안 늙어요. 왜냐하면 맞아. 우리 엄마 60대는 할머니였어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 엄마 60에는 할머니였어. 그래갖고 이미 손자 손녀가 디글디글했어. 근데 우리 60은 어떤지 아세요? 애들이 결혼을 안 해요. 36살짜리 딸도. 그래서 요새는 할머니가 될 수가 없어요. 결국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60이 딱 됐는데 우리 엄마 60처럼 살래니까 난 그 정도 할머니는 아닌 것 같아. 근데 내 라이프 스타일을 보니까 영 할머니는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라이프 스타일 나이는 몇 살처럼 살아야지 100살까지 갈 수 있냐면요. 17살을 빼야 되는 거예요. 중위 나이 차이만큼. 17살을 빼면 내가 몇 살이에요? 43살이잖아요. 그럼 내가 43살처럼 살아야 된다고요. 근데 봐요. 지금 내가 나이 60인데 할머니처럼 살면 40년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 엄마 때 60은 실제로 한 20년 살다 갔어요. 그러니까 60부터 할머니 해도 되죠. 남은 수명이 20년이니까. 근데 우리가 60에 남은 수명이 40년인데 어떻게 할머니 역할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지금 이 중위 나이가 다 뒤로 가면서 자기 나이에서 무조건 17살을 빼야 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60 된 사람 17살 빼면은 40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40대니까 어때? 한 20년을 옛날 40대, 60대 살듯이 살아야 80대야 옛날 60대와 맞아 떨어지는 할머니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슈퍼에이저라고 아세요? 이제 요새 100살을 살면서 슈퍼에이저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냐? 80인데 40살 정도의 신체와 브레인을 가진 사람, 뇌기능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100살 살면은 야 60부터 할머니인 상태로 40년 사는 거야? 아니고요. 100살을 산다라는 건 80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고요. 60부터 80은 인류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60이 딱 됐을 때 뭐가 없는지 아세요? 롤모델이 없어요. 내 앞에 60을 멋지게 살아낸 롤모델이 없어요. 다 할머니들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첫 번째 롤모델을 살아야 되죠. 근데 그 롤모델 슈퍼에이저들 나타났잖아. 골든걸스. 이은미 씨, 박미경 씨, 신효범 씨, 누군 인순이 씨 보세요. 나이 50대 다 넘고 거의 60 가까웠잖아요. 근데 요새 어때요? 40대 17살 뺀 사람처럼 TV에서 춤추고 뛰거든요. 골든걸스. 이게 뭐냐 하면은 60인데 60처럼 안 사는 거예요. 60인데 43처럼 17살을 뺀 라이프 스타일이 드디어 처음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40대들이 60대면 저렇게 젊어? 나도 60대면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새 해외에서는 막 진짜 80대, 90대 뭐 초고령 모델들 활동하고 그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요새는 무슨 얘기 나오냐면 60을 60처럼 사는 사람이 제일 바보, 70에 70처럼 사는 사람 바보, 80을 80처럼 사는 사람이 바본 거예요. 다 17살 밑으로 라이프 스타일 나이를 조정해야 돼요. 윤석열 정부에서 한 살을 빼주셨는데 김민경 대표는 17살을 빼주시고 그럼 나는 지금 20대 중반 맞습니다. 100살 살 거니까. 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마흔들이 안타깝게도 자기 45, 그럼 100살을 살아야 되면 거의 55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45인데 너무 늦었대요. 공부하기 늦고 새로운 거 시작하기 늦고 뭐 돈 벌기도 늦고 다 늦었대. 그러면 언제 해요? 40이 늦었으면 언제 하냐고요. 그러니까 봐요. 40도 옛날 40처럼 살면 안 되죠. 17살 빼야 되죠. 중위 나이로. 47이야. 17살 빼면 몇 살 시작? 30. 30살처럼 꿈꾸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매주 월요일 새벽 5시면 미라클 모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매주 월요일 날 새벽 5시 내가 깨워요, 사람들을. 거기 몇천 명이 오세요. 라이브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나이에서 17살 빼세요. 그게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 살아내야 될 나이는, 생물학적 나이는 50이지만 살아내야 될 생물학적 나이는 몇 살이라고요? 그러면 33입니다. 다 빼세요. 라고 이제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뺐어요. 그거 자기 뺀 나이를 막 적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들을 미모리안이라고 부르거든요.
미라클 모닝 리안. 그래서 이제 미모리안으로. 자, 미모리안 여러분 쓰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댓글로 너무 웃기는 거예요. 우리도 그룹 만들 때 뉴진스처럼 미진스라고 부르재. 너무 웃긴 거야.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 미진스 나이를 적어보세요. 그랬더니 제 이름은 유혜영이다. 네. 유혜영 나이는 57세인데 유혜영의 미진스 나이는 40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댓글이 올라오길 내 나이는 못할 텐데 38이라고 하니 다시 그림을 시작해야겠어요. 25이라고 하니 난 다시 공부를 시작해야 되겠어요.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래야 100살을 견뎌가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전 세계에서 그 슈퍼에이저들 있잖아요. 80인데 40살 같은 뇌와 신체를 가진 사람은 10명 중에 1명이랍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특징이 새로운 도전이에요. 새로운 걸 자꾸 도전해야 늙지 않고 치매도 안 걸려요. 그 요즘에는 막 40대, 50대, 60대 치매도 많거든요.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 나이는 몇 살이야? 17살 빼. 그럼 저는 43이에요. 17살 빼면 몇 살이세요? 25이요. 오케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다시. 지금 미라클 모닝에서 한 가지 옛날부터 궁금했던 건 좀 확인부터 하고 넘어가면 네. 이 미라클 모닝이라는 단어가 자기 개발에서 몇 년 전부터 많이 나왔단 말이죠. 많이 나왔죠. 네네네. 근데 그랬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도 자기 개발 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새벽에 5시든 6시든 이 시간도 중요한 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쨌든 하루 중에 혼자만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시간과 공간이 중요한 거지 꼭 그게 아침에 인간이 아닌 사람이 아침에 굳이 힘들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아침에 못 일어나시죠? 그런 것 같아. 얼굴 보니까 지금 하는 얘기가. 밤에 한 11시? 12시, 1시 오히려 뭐 와인 아니면 칵테일 한 잔 혼자 위스키 마시면서 혼자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면서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니까 이게 미라클 모닝이라는 게 꼭 새벽이나 아침은 아니어도 자기만의 시간을 만드는 공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미라클 모닝 아침에 해야 되는 건가요? 사람마다 이 체질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또 상황도 있잖아요. 그렇죠, 상황도 있고 그렇죠. 체질도 있고 기질 뭐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시간을 택하시면 됩니다.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있어요. 인간이 우주를 닮아 있죠. 우주로부터 창조된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우주의 한 파트이며 우주의 참여자입니다. 해는 아침에 뜨고 밤에 지어요. 그렇죠. 너무 그 패턴에서 벗어나면 안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주의 참여자다. 그럼 참여자라면 우주의 루틴과 우리의 루틴이 맞아 떨어지는 게 사실 건강에도 좋다. 맞아요. 이렇게 하시다가 좀 더 나이가 들었을 때는 조금 패턴을 바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뭐 나는 새벽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바꿀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근데 바꿔서 뭐 좀 나을 것 같으면 해보겠는데 나는 워낙 회사 일이 늦게 끝납니다. 이러면은 괜찮아요. 상관없고 자신이 원하는 시간대를 택하되 대신 중요한 건 잠을 자는 게 중요합니다. 적어도 7시간의 잠은 반드시 주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루를 다 망쳐요. 새벽 5시에 일어나기 위해서 1시에 잤는데 4시간밖에 못 자는 걸 계속 하잖아요. 큰일 납니다. 건강도 해치고 멍하고. 주무셔야 됩니다. 말씀해주신 그 루틴 BOD가 이제 이미지 뜨고 있을 텐데 비잉이 이제 존재와의 대화를 통해 미라클 리스트를 만들고 오거나이징이 오는 하루의 시간과 노력을 어떻게 배분할지 기획하고 두잉이 집행자로 시간에 배분된 태스크를 집행한다인데 그럼 이런 걸 바탕으로 다이어리는 어떻게 잘 쓰는 거예요? 어쨌든 다이어리가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에는 다이어리라는 거는 이제 수단이고 결국 기록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기록을 해야 될까요? 다이어리 많은 사람들이 쓰는데 저는 다이어리 쓰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변하는가 인생이? 뭔가 잘못 쓰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거든요. 착각을 좀 버리셔야 되는 게 뭐냐면 다이어리는 시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쓰는 게 다이어리가 되면 안 되십니다. 다들 그 목적으로 쓰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주도성이에요. 주도성. 아니에요. 진짜 성공하는 사람의 다이어리는 주도성이지 효율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30분 간격 시간대별로 내가 뭐 해야 될지 나를 쪼는 게 다이어리가 타임테이블. 아니라고요. 타임테이블. 나를 쪼는 게 다이어리가 아니에요. 보다 본질을 봐야 돼. 그래갖고 막 열심히 쳐내서 그런 걸 노동자 다이어리라고 합니다. 노동자 다이어리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뭐 은행 가기, 뭐 동사무소 가기, 뭐 하기. 내가 늘 얘기하는데 아니 동사무소는 써도 안 가고 안 써도 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마다 누구나 다 빅 퀘스천이 있습니다. 그렇죠. 빅 퀘스천. 자, 그 빅 퀘스천이 뭐냐 하면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위에서의 빅 퀘스천이 있습니다. 플러스 영역, 마이너스 영역. 여기는 플러스 영역은 뭐냐면 해내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뭐예요? 뭐 영어를 잘하고 싶어. 자격증을 따고 싶어. 0에서 위로 플러스 100을 이룰 것이 빅 퀘스천일 거예요. 왜냐면 내 꿈이니까. 나를 구해내야 될 것도 있죠. 예를 들어 너 이렇게 가족들이랑 멀어지면 안 돼. 구해내야 되죠. 너 이렇게 술 먹다 죽어.
구해내야 되죠. 알코올 중독. 너 이런 식으로 나이 40에 게임 중독해서 맨날 도박 사이트 들어가서 도박하다가 너는 큰일 나. 너 이런 식으로 담배 계속 피다가는 큰일 나. 자, 사람은 누구나요. 이뤄야 될 것만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반드시 구해내야 될 게 있습니다. 나를 망치는 것. 내가 그렇죠. 알고 있어. 그렇죠. 난 이건 안 해. 이건 반드시 고쳐야 돼. 그렇죠. 자, 이런 게 뭐예요? 이런 게 다 빅퀘스천이죠. 내 인생에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빅퀘스천. 여기서 빠져나오는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미라클 리스트. 내 인생을 바꿀 미라클 리스트. 자, 이 빅퀘스천에서 내가 내년에 이뤄야 될 목표 2가지를 한번 잡아내는 거예요. 하나, 나는 술 중독에서 벗어나겠다. 술 끊기. 매일매일 술을 마시면서 집에 가서 애들한테도 막 소리 지르고 이거 나 진짜 아니야. 해야 돼. 어른으로서 이건 아닌 것 같아. 자, 술 중독 끊기 했어? 이게 정말 대단해. 기업이 돈을 더 안 벌고 리스크 관리만 해도 기업이 피는 것처럼 사람도 리스크 관리 하나만 잘해도 술 하나 끊어보세요. 돈도 굳죠. 인간관계 제대로 잘 되죠. 가족관계 좋아지죠. 정신 멀쩡하니까 다음날 일도 잘 되죠. 이거 하나로 10개를 다 풀릴 수 있어요. 이런 게 진짜 빅퀘스천이거든요. 자, 이거 했어? 그러면 두 번째 나는 그러면서 내가 자격증 하나를 꼭 따고 싶어. 요번에 은퇴후를 대비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래봐요. 엄청 중요하잖아요. 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뭐가 됐어? 빙을 통해서 이런 리스트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거나이징을 해야 되죠. 네. 그게 뭐냐면은 작업지시서예요. 작업지시서. 다이어리에 이 술 중독 끊기와 자격증 하기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다이어리에 배치를 하는 겁니다. 다이어리에. 그러면 스케줄에 배치를 하는 거예요. 자, 스케줄에다가는 뭐 예를 들어 뭐 술을 끊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스케줄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친구 약속 안 하고 집 직행 이런 것들이 매일 써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됐으면 잘했다고 다이어리에 칭찬해야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가족관계를 좋게 하는 게 나의 빅퀘스천이다. 그러면 가족에게 저 같은 경우 애들에게 전화하기, 저녁 식사 약속 잡기, 시댁 식구들 모셔서 크리스마스 파티하기 이런 것들이 다 다이어리에 써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뭐 문자하기서부터 다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거나이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목표를 잡고 그걸 일어나기 위해서 다이어리에 이런 목표를 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를 갔다, 집에 왔다, 뭐 백화점 갔다 이런 나의 동선을 체크하는 게 스케줄이 아니고요. 내 결심을 오거나이징해서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 도잉으로 가도록 시간 내에 배치하는 걸 오거나이징이라고 하는 거죠. 그 전에 중요한 거는 빅퀘스천인 자기만의 목표는 반드시 있어야지 나머지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하느냐고 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본인을. 그러려면 하루에 1시간 안 만나면 빅퀘스천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냥 인생이 흘러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가 생기겠어요? 효용 가치가 아니고 뭐라고요?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끌어나가는 주도성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자기만의 목표가 있으니까 주도성으로. 다이어리는 효용 가치로 쓰지 마시고 효율성으로 쓰지 마시고 앞으로는 주도성으로 쓰시면 정말 인생이 그래서 바뀌는 겁니다. 시간을 잘 써서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시간 내에 내가 해야 될 걸 해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자, 주도성 얘기해 주셔서 이제 대표님도 많이 바쁘시니까 가시기 전에 딱 2가지만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주도적으로 뭐를 하려면 내가 좀 자존감과 자신감도 좀 있는 사람이 뭘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힘도 있고 에너지도 있잖아요. 근데 자존감과 자신감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죠. 현실적으로 그분들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올릴 수 있을까요? 순서를 뒤바꿔야 돼요. 무슨 순서요? 자신감이 있어서 주도성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네. 주도성이 있어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또 주도성은 그럼 어떻게 생길 수 있냐? 아주 작은 것에서 내가 성취? 나의 그렇죠. 아주 내가 작은 것이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아요. 스스로 내가 뭔가 해냈다라는 것이 있으면 되거든요. 이거는 그냥 정말 이거는 바이블 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아침에 여름방학 시간표를 정했어. 그 시간표대로 어린아이라도 한번 살아보려고 하잖아요. 되게 착하게 한번. 맞아. 근데 내가 저거를 한 2개는 못 지켰는데 그래도 80% 지켰을 때 애가 다음날 일어났을 때 어때요? 초등학교 2학년도 자신감이 생기죠. 뿌듯하죠. 그런 거예요. 그게 어딜 가요? 어른이 돼도 똑같아요. 그거는. 근데 그냥 자신감이랑 자존감이 이게 무슨 심리적으로 내가 어떻게 결심한다고 막 생기는 감정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냥 내가 막 이걸 들어 올렸을 때 이 손끝으로부터 쫙 해서 심장으로 전해지는 거거든요. 이 자신감,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자신감, 자존감은 내 육체를 사용해서 육체로 주워야 되는 것들이에요. 요만큼씩 이렇게 하다 보면 생기는 거지 막 책 읽고 상상으로 지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지어내는 생각이 아니고 네. 스며드는 겁니다. 작은 성취를 통해서 내 인생에서 뭔가 내가 더 주도적으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신감과 자존감이 올라가게 되면 스테이지가 달라지죠. 1단계의 주도성과 3단계의 주도성과 5단계 주도성, 10단계 주도성이 달라지죠. 그렇게 되면서 내가 되게 차원이 다른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 뜻은 자신감과 자존감이 있으려면 어떤 시도와 노력과 그로 인한 뭐 큰 건 아니도 어쨌든 결과물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자신감과 자존감으로 이어진다는 걸까요? 그럼요. 옛날에 김 작가님도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셨던 거잖아요. 대구에서 그죠? 올라왔습니다. 대구에서 30살에 올라왔잖아요. 자, 고시원에서 그래.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때도 자존감과 자존감이 떨어진 날들이 있었을 거예요. 속상한 날도 있었고. 많았죠. 엄청 우울하고 힘들었던 날도 있고. 공간도 2평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막 우울증 올 정도로 죽을 것 같고. 근데 내가 컨택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 2평이 200평이 되는 듯한 뿌듯했죠. 느낌. 그래, 그런 거. 뿌듯했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 저도 그거 진짜 많이 겪었거든요. 옛날에 강의할 때 초기에 나가서 얼마나 많이 무시도 받고 막 잘하나 못하나 사람들이 실눈 뜨고 쳐다보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 강의 평가하고 나가면. 그러면 이제 그때 내가 정말 죽어라고 노력해서 정말 이렇게 되게 작은 강사료지만 그걸 받고 뭔가 해냈어? 그러면 그걸 뭐 그 기쁨으로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신감과 자존감은 말하자면 벽돌로 쌓아 올리는 건데요. 어떻게 벽돌을 쌓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벽돌을 쌓을 때 두 가지 벽돌 쌓는 법이 있습니다. 벽돌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쌓는 법이 있어요. 아니면 벽돌을 세로로 쌓으면 빨리 올라가겠죠. 네. 무너집니다. 자존감, 자신감은 옆으로 가로로 쌓아야 돼요. 벽돌처럼. 천천히 차곡차곡. 대표님을 또 굉장히 많이 따르고 사랑하시는 시청자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제 곧 있으면 새해인데 그분들이 새해 계획이나 새해 준비할 때 마지막 어떤 팁 하나만 주고 가신다면요. 새해를 준비할 때 한 해를 돌아보실 거잖아요. 그죠? 근데 뒤를 돌아보고 앞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새해 계획을 세우실 때 너무 큰 계획,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고 싶어서 부러움에서 저 사람도 저런 거 하니까 나도 해야지라는 시선을 타인에게 두고 계획 세우는 건 무조건 무너집니다. 나를 보고 하게 돼요. 그러면 나한테 시선을 두고 이렇게 계획을 짜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더 잘 되게 하는 계획보다 나를 구해내는 계획이 눈에 띄실 거예요. 끊어야 될 거, 없애야 될 거, 리스크 관리 쪽, 그 계획이 훨씬 더 여러분에게 이롭습니다. 나한테 있는 문제를 다 덮어놓고 그냥 그 위에다 뭘 더 괜찮은 걸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세요. 뭘 끊기, 뭐 안 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를 구해낼 거. 그러시면 훨씬 더 여러분이 잘 세우실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내가 좀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면 이 책을 읽으시고 마이너스 17살 하십시오. 여러분 나이에서 17살을 빼고 시작하시면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계획으로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경의 마음속 혹시 이 책은 40대만 볼 수 있는 건가요? 30, 40대, 50대 다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대표님이랑 한 1년에 한 번 정도 촬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사실 이 인터뷰랑 콘텐츠도 이제 대표님도 비슷한 다른 채널을 이제 하면서 하시지만 어쨌든 다 힘든 일도 있고 막 고충도 많잖아요. 대표님 1년에 한 번씩 촬영할 때마다 옛날 고시원 2평짜리 공간에서 이제 대표님이나 그런 사회 명사분들 인터뷰할 때 그 초심을 그때 생각하면 그때 날 만나서 날 볼 때마다 그게 생각나나 봐. 생각나죠, 진짜. 생각나서 지금 이미 일이 힘들 때마다 드는 생각은 지금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때보다 훨씬 편하게 일하고 있고 그때보다 미래가 불투명하지도 않고 그냥 지금 힘들어도 난 되게 그때 내가 굉장히 원했던 미래를 살고 있는데 하면서 뭔가 초심을 약간 다시 다지는 시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멋있습니다. 네. 또 대표님과는 또 2024년에 또 좋은 콘텐츠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김민경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